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2월 2일 오늘의 보험재테크 이슈 보타쿠가 전합니다. 생보사 3분기 누적순이익이 1년새 무려 24.3%나 급감했다고 합니다. 이 기사부터 좀 보도록 하고요. 재테크 관련 기사로는 내년 증시 전망 그리고 연말정산 관련한 기사들도 함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보사 3분기 누적순이익, 1, 3분기 당기순이익이 1년 전에 4조 384억 원이었는데 무려 24.3%가 급감한 3조 573억으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떨어졌습니다. 장난이 아니죠. 일단 영업을 해서 이 걷어들인 돈을 또 투자 수익을 잘 내야 되는데 영업도 안 되고 투자 수익도 안 되다 보니까 이러한 비참한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유형별로 좀 보게 되면 대형사 외국계가 각각 36.4, 16.3으로 줄었는데 역시나 대형사의 이제 순익 감소가 엄청나게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반면에 은행계나 중소형사들은 각각 25.7, 4.7, 이쪽은 그나마 좀 장사를 잘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년에도 별로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 이제 다가올 국제 회계 기준이라든가 신지급 여력 이 부분까지 보게 되면은 이 생보사들의 그 부담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생보사가 영업이익이 좋지 않다,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다 이제 우리의 영업 방향에 다 반영될 것입니다. 너무 이제 자극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제가 강의할 때도 늘 이 부분에도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정말 대비를 제대로 해야 될 것이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재테 관련 기사 첫 번째 기사로는 연말에 대출받기 좀 어려워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은행의 대출 증가율이 벌써 그 목표치는 5%를 넘어섰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어떤 옥죄가 좀 강화될 것으로 보이다 보니까 연말에 대출, 특히 이제 고객분들 관리해 주는 분들이 있다라면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좀 전달해 드릴 좀 필요가 있고요. 뭐 증시 전망을 좀 보게 되면은, 증시 전망 전에 제가 예전에 이제 교육 관련 자료를 만들 때 꽤 오래 전입니다.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10년 좀 안 됐을 것 같은데, 그때 이 개천에서 용날 확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교육 자금을 확보하는 거, 결국은 자녀들의 교육이 뭐에 달려 있냐라면은 부모님들의 어떤 부에 달려 있다, 이런 기사들도 그때 전달해 드렸고, 그 기사를 통해서 제가 자료를 만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좋은 내용은 분명 아니겠지만 결국은 과거처럼 개천에서 용날 확률은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적극적인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이것은 바로 경제력에 달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교육 자금을 잘 준비해야 되고, 시장에 자녀들이 발을 더 내디딜 때 이제 우리가 이제 학자금 대출이죠. 예,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 이것이 시작부터 완전히 다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유대인들이 이제 가장 잘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그래서 종신보험에 대한 준비도 그런 것 때문에 하고 있다라는 내용, 그런 내용을 통해서 영업에 이제 활용하는 좋은 자료로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문 구독료가 2021년부터 최대 30% 소득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저도 매년 이 신문 보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고, 이게 1년으로 따지면 이제 수십만 원인데, 소득공제 되는 거는 좋은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내년부터 중소기업 접대비 공제 한도가, 이게 좀 말이 많았었지 않습니까? 저도 기업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분야는 잘 모르지만 기본 한도가 2,400에서 3,600으로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실제 제가 재테크 세미나 가서 이제 짐 로저스 이분의 이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요번에도 이제 경제 위기가 큰 위기가 온다라고 하면서 전망을 내놓은 걸 한번 볼 수 있는데, 다 아시다시피 조지 소로스, 그다음에 워런 버핏, 그리고 지금 짐 로저스, 이 세 사람이 엄청난 이제 투자 전문 투자자로 꼽히고 있는데, 유명했던 게 퀀텀 펀드죠. 지난번에 그 전문가분 얘기 통해서 제가 한번 전달해 드린 적이 있는데, 10년간 4,200%의 기록적인 수익을 냈었는데, 특히 73년에 1차 오일 쇼크, 그 다음에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이런 것들 예측해서 굉장히 유명해졌던
그러한 이제 그 전문가인데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일단 조만간 세계 경제 큰 위기가 닥칠 것이라 예측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 그랬더니 자 눈에 보이지 않는 뭐 라트비아라든가 터키, 인도네시아, 인도 이런 데 부채 증가가 그 조짐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 경제 역사상 여태 경제 역사상 가장 어마어마한 긴 팽창을 하고 있다.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티핑 포인트에 다다라서 이것이 꺼질 것이다라고 해서 과거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밀었던 아이슬란드 같은 국가가 파산하는 그러한 트리거가 분명히 어디서 나올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이 위기는 이미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근데 IMF에서는 그렇게 안 보고 있다. 올해 바닥이고 내년에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왜 그런 점만 내놓냐? 그랬더니 IMF는 책임질 일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걔네가 맞춘 적도 없으니까 무시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투자 전략을 짜야 되냐 그래서 이미 나는 농산물, 금은에 투자했다. 근데 실제 경제학과 교수들이 그 경기가 안 좋을 때 금은 투자하는 게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사람들은 겁을 먹게 되면 안전자산을 서둘러서 산다. 이것이 바로 투자하는 이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농업 분야는 정말 상황이 좋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이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바닥을 보고 있는 거죠. 바닥으로 가면 투자 원칙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것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국가별로 어디가 좋냐 그랬더니 러시아 주식을 좀 샀다. 이따 기사를 좀 보게 되면 이게 되게 재밌게 기사가 전개되는데 무튼 러시아 기업의 주식을 샀다 그래서 러시아 정부의 경제개발 의지가 굉장히 크고 재정으로도 좀 안정적이다. 그리고 정치 경제적으로 불안한 베네수엘라 짐바브웨도 좋은 투자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이제 바닥으로 갔으니까 뭐 미국은 티핑 포인트니까 줄여라. 그리고 바닥으로 간 애들을 지금부터 매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라고 합니다. 짐 로더스 같은 경우는 생산 인구가 줄고 있다라는 거, 뭐 가장 경제에서는 중요한 부분인 거고다가 너무 폐쇄적인 부채, 국가 부채가 너무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미국은 고점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21세기에 볼만한 나라가 중국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긍정적인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좋지 않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뭐 당연히 출산율 낮고 자살률 높고 공무원 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어떤 이러한 방향성들을 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역동적이지 못하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 미중 무역전쟁 어떻게 해결될 것이냐라고 해서 결국은 좋은 소식을 발표할 거지만 트럼프는 또 무역전쟁 갖고 활용할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한테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 로저스는 앞으로 큰 위기가 올 것이고 이를 통해서 이러한 방향으로 장기적인 좀 안목을 갖고 자산을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 이렇게 짜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반면에 이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년 글로벌 경기 침체 다소 둔화, 주식 비중 늘려볼 만해서 국민은행의 이제 그 자산 관리하는 부분의 전문가분의 이야기인데 뭐 작년부터 아래 공포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뭐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갈 것이냐라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결국은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경기 둔화가 침체로 이어지려면은 그 가장 중요한 중앙은행의 이제 통화 정책이 긴축으로 돌아서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느 정도 저점을 찍었고 통화 정책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금 주식을 좀 매수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미국부터 보게 되면 1.7% 정도 경제 성장률 예상을 했는데 이제 KB증권 리서치 센터에서는요. 이게 다소 떨어지기는 했지만 미국의 잠재 성장률과 거의 규모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를 통해서 재정 확대 정책을 피고 있다라는 거,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가 뭐 일본이나 이런 데서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 피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상승세가 있는 미국 주식 이런 쪽에 그리고 정보기술 쪽에 이제 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이쪽으로 좀 투자 비중을 높이는 거고 신흥국에서는 인도 증시와 그 다음에 베트남 쪽을 좀 봐라. 그리고 반면에 러시아는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분이 얘기한 것과 짐 로저스가 얘기한 것이 완전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 전문가는 내년을 보고 있는 거고 짐 로저스는 장기적으로 좀 보고 있다 보니까 둘의 의견이 상반되는 건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재밌어서 이제 그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린 거고요. 그리고 12월에 증시 매수 산타가 없다라는 것이죠. 지난번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MSCI 지수 문제로 갖고 외국인이 빠져나간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주주죠. 양도소득세 부분 때문에 현재 이제 대주주 부분도 주식을 이제 매도하는 부분 얘기했고 거기에다 하나 더 연기금까지 매수 세력이 완전히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관이건 개인이건 외국인이건 다 매수 세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12월 증시는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또 내년에 그 매수 세력이 다시 돌아온다라면 또 12월에 제가 보기엔 또 기회가 될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법적 요구권이거든요. 소비자의 금리 인하 요구권은 법적으로 보장된 거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한 개인 대출 대상으로 뭐 우리가 이제 취업을 한다거나 승진한다거나 재산이 늘어나는 부분을 갖고 금리 인하 요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게 과거에 은행을 방문해서 서류를 했었는데 이것을 모바일로 할 수 있다라는 거. 예,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세액공제, 뭐 지금 이제 연말이 되면 연말정산 관련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과거에는 연금저축 같은 경우도 그 소득공제였었는데 세액공제 바뀐 거죠. 소득공제는 어떻게 보면 소득이 많은 부분 대상자들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거고 세액공제는 반대로 소득이 적은 분들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거죠. 소득공제는 과세 표준을 내리는 거고 세액공제는 결정된 세액을 이제 아예 줄여버리는 거. 그러니까 둘이 차이가 난다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IRP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IRP는 연금저축 불입금액 포함해서 700까지 이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거고 연봉에 따라서 5,500이죠. 그리고 종합소득세 대상자는 4,000을 기준으로 해서 16.5%냐 아니면 13.2%냐 예,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돌려받을 700 꽉 채우면 115만원 5천원 그리고 92만 4천원 돌려받을 수 있다. 확정 수익이라는 거죠. 엄청나게 좋은 거죠. 물론 세금을 이거보다 덜 낸다라면 결정세액이 이보다 작다라는 걸 다 못 돌려받는 것에 대해서는 다 아실 거고요. 이게 그래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는 거고요. 과거 소득공제 같은 경우는 이 과세 표준이 달라지게 되면은 실제 돌려받는 세금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좀 있다라는 거. 그래서 IRP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액공제가 된다라는 부분뿐만 아니라 또 과세 이연 제도죠. 세금을 나중에 내게 되게 되면 저율과세로 낼 수 있죠. 뭐 아시다시피 5%에서 3% 저율과세를 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다 아시죠? 내가 낸 돈 토해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때 쌓인 그러니까는 낸 금액에 그 불어난 금액이 있다랑 합산해서 16.5%를 토해내야 됩니다. 이 부분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연금소득세 따로 내죠. 예.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은 나중에 과세 대상 연금소득이 되는 거고 12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그 연금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 이것 때문에 제가 한창 학교 영업할 때 외작에 있는 분들이 이거 갖고 선생님들 소득공제연금 제가 다 가입시켜 놨는데 연락 깨고 다녔었거든요. 그 교직원 연금이 소득공제 교직원 연금이 나중에 과세 대상이 되니까. 근데 이게 그때 한창 영업할 때도 제가 영업할 때는 2000년도 초반이었는데 초중반이었는데 사실 교직원 연금이 과세 대상 된 게 2002년도 이후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걸 잘 모르고 무조건 깨라 그래서 막 깨가지고 변액보험 판매하고 다녀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연금소득세 계산기까지 엑셀로 만들어 선생님들 거 막 계산해줬던 기억이 나는데 뭐 대략적인 계산이지만 무튼 세금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IRP 같은 경우는 세액공제 부분도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세 이연 제도를 통한 나중에 그 연금소득세 얘기를 해야 되고 또 합산과세 되는 부분도 다 얘기를 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연말정산을 통한 세액공제 부분만 얘기하게 되면 소비자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은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 12월 첫째 날 보험 재테크 이슈 이렇게 전달 마치고요.
12월도 멋지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덕후 보타쿠였습니다. 고맙습니다.